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객체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내장 객체들이 있습니다. 도큐먼트 우리가 계속 봤죠. document.write,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런 걸 봤지만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있고요. 또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고요. 윈도우는 주로 이제 화면 제어하는 거죠. 스크린, 또 브라우저, 이런 내장 객체들이 있어요. 또 데이트 하면 날짜와 시간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넘버는 수치형 데이터, 스트링은 문자열 연산, 매스는 수학 연산, 어레이는 배열, 이렇게 내장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바에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스트링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객체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진 내장 객체들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중괄호가 있습니다. 중괄호 있고 여기에 앞에가 이제 뭔가 변수명이 되겠고 뒤에가 값이 되겠어요. 자, 모델이라는 변수에 이런 값이 들어있고요. 스피드 변수에 이 값이 들어있고 컬러 변수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뒤에 펑션하고 괄호가 열려있죠. 그럼 이게 함수 이름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코드는 이 얘기란 얘기죠. 여기서 this라는 얘기는 이 현재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객체에서 현재 객체의 스피드라는 변수 값을 10줄이라는 뜻이죠. 이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엑셀이라는 변수는, 엑셀이라는 메서드 함수는 역시 펑션하고 이름이 없으니까 앞에 게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스피드가 10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마이카라는 게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이 하나의 새로운, 말하자면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가 되는 개념입니다. 변수들이고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마이카 하게 되면 이런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고 객체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카.컬러 하게 되면 이 컬러를 원래 레드였는데 옐로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브레이크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펑션하고 펑션이에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자바로 말하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카 이렇게 했고요. 괄호 안에 값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자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this라는 건 이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모델 변수에 모델이 들어가고 스피드, 컬러 들어가고 또 이걸 앞에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밑에서 new카하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520D가 모델에 들어가고 60이 스피드에 들어가고 화이트가 컬러에 들어가서 생성이 되고, 컬러 값을 옐로우로 바꾸세요. 이 객체에서 브레이크 함수 호출하세요 하면 이게 호출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날짜 관련된 함수를, 내장 객체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웹 컨텐트 밑에 ch02이요. ch02라고 하시고, ch02 폴더 만들었고, 거기에 첫 번째 date1.html입니다. 날짜 관련해서 date라는 내장 객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new하고 자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내장 객체예요. date라는 객체 만들었고, 거기서 연도를 보니까 이게 1900을 더해야 됩니다. get year는 1900을 더해야 되고, get full year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1900을 더한 거고, 이거는 그냥 자체가 나왔고, 월은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months는 플러스 1을 해야 되고요. 날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겠죠? 세로 고침할게요. 시간이고, 분이고, 초,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밑에는 날짜 스트링들인데요. 스트링들이 보시면 데이트 스트링, 이게 이제 기본 값으로 출력이 된 거고, ISO 스트링, 또 제이슨, 이거 두 개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형식이죠. 2018년 9월 3일. 근데 타임이고 합쳐서 나온 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 스타일입니다. 그 밑에 이제 스트링이고, 타임하고 UTC라는 건 세계 표준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날짜와 관련된 코드인데요. 인풋 타입은 데이트 하게 되면 이제 달력이 나오는 거죠. 선택해서 버튼 클릭하면 체크 데이트라는 함수를 실행할 텐데요. 거기서 이게 태그에 입력한 값이고요. 그 날짜를 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데이트 괄호 안에 객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지정된 날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비어있는 괄호는 현재 오늘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고, 이건 오늘 날짜가 되겠고요. 타임 스탬프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 시간이라는 것도 숫자거든요. 기준은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밀리세컨드 값을 좀 숫자가 크겠죠. 그 값이 이제 그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타임 도장. 그래서 그 타임 스탬프 값은 웬만하면 중복이 안 되겠죠. 왜냐면 1초가 1000이니까. 1000밀리세컨드라는 게 1초가 1000밀리세컨드로 나오니까요. 이 값이 숫자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밀리세컨드 값에서 이게 오늘 날짜고,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인풋 타입은 데이트 하게 되면 날짜가 나오는 건데요. 날짜를 달력 태그에서 고르는 거죠. 오늘 날짜가 이제 9월 3일이고 날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검사 버튼 누르면 이게 30일 이내면 교환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데이트고,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 데이트 함수로 호출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거 아이디라고 그랬죠. 아이디가 pdate인 태그에 입력된 값, 그러니까 이 태그에 입력된 값이죠. 값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게 찍어 본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게 날짜, 오늘 날짜입니다. 선택한 날짜입니다. 선택한 날짜에서 new 데이트하고 날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지정된 날짜가 나오고, 비어 있으면 오늘 날짜거든요. 그러면 오늘 날짜랑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랑 비교하자는 거죠. 비교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여기서 이 타임 스탬프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날짜에서 get time 하면 이거 있죠, 이 숫자. 이게 이제 큰 숫자잖아요. 이게 타임 스탬프.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밀리세컨드가 지났는지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게 그 날짜, 선택한 날짜고, 이게 오늘 날짜거든요. 아까 그 선택한 시간. 그럼 여기하고 차이점을 값을 빼는 거죠. 빼서 뺀 값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 값을 갖다가 뺀 값을 1000이 1000밀리세컨드가 1초거든요. 1초, 이게 1분이 되겠죠. 또 곱하기 60이면 1시간이 되겠죠. 곱하기 24 하면 이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돼서 이 값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버림, 플로우 함수라는 건 버림이에요. 버려서 날짜가 앞에 소수점은 버려버리고 이제 8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30일보다 크게 되면은 교환이 안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데요. 한 달 전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이거죠. 지금 한 달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이니까 교환 가능합니다. 20일 전이니까. 근데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서 지금 11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환이 안 된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지금은 한 번 호출하고
한 번만 검사를 했는데 날짜를 한번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다운하는 예제입니다. 예, 바디 쪽에는 없고요. 바디 쪽에 div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간이 출력이 될 텐데요. 이번엔 스크립트를 바디 태그에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펑션 하나 만들어서 날짜, 이게 오늘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고 이거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이에요. 이 연도인데 get furier가 현재 연도인데 플러스 1하니까 다음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월인데 제로는 플러스 1을 해서 1월입니다. 날짜 1.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년 1월 1일하고 오늘 날짜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누고 밀리세컨드죠. 또 60으로 나머지 분이겠죠. 이게 초겠죠. 여기가 분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정까지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습니다. 이거를 해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id가 remaining 태그 여기거든요. div거든요. 거기에 내부 영역에 태그와 태그 사이에다가 HTML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set timeout 해서 이게 1초가 지나면 다시 또 이 함수를 또 호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게 됩니다. div가 이렇게 있고요. 스크립트가 이번에는 바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스크립트는 헤드 쪽에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 바디에다 작성을 했고요. 펑션이 이렇게 있고 펑션이 선언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를 좀 이따 이제 걸어 볼 텐데요. 이 함수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신정까지 며칠, 몇 초 남았는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싶을 때는 set timeout을 설정하는데요. 이걸 주게 되면 계속 시간이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는 게 보이시죠?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이거는 그냥 new date 하면 현재 날짜 기준 되고요. new date하고 연도에 플러스 1 get full year 하면 현재 연도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하면 내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인데 제로 하게 되면 플러스 1을 해서 월은 플러스 1을 합니다. 1월이 되겠죠. 1월 1일. 내년 1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1일 날짜고 현재 날짜에서 빼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나오죠. 그럼 이 값을 갖다가 1000으로 나누면 1초가 되는 거죠. 밀리세컨드니까. 여기 1초가 되겠고 또 나눠요. 또 60으로 나눠서 지금 나머지죠. 이거는 플로어 하게 되면 버림입니다.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 지금 뭐 초에 소수점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초 남았는지 또 나눠요. 그래서 분이고 시간이 되겠어요. 24시간까지 해서 그러면 이 문자열을 만들면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id가 remaining인 태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태그의 내부 영역에다가 HTML을 출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근데 이게 한 번만 딱 호출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하려면요. set timeout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가 함수 이름, 실행할 함수 이름, 뒤에는 실행 간격, 밀리세컨드예요. 1000이니까 1초에 한 번씩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계속 타이머가 걸리면서 계속 현재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 개발자 도구 F12 누르고 이 영역을 찍어보면은 계속 이 값이 계속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초에 한 번씩 호출되면서 타이머가 계속 호출되면서 안에 div 안에 내용을 교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태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그가 없으면 자, 에러를 내보는 거죠. 여기서 화면이 하얗게 나오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러가 나면 에러를 잘 안 찍어줘요.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에러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보셔야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에 보면 이렇게 에러가 찍혀 있죠. 그리고 일단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inner HTML이라는 게 없어요. 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인, 몇 번 라인에 에러가 있는지가 찍혀요. 여기를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 이 라인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럼 거기 26번 라인 가봐야죠. 가서 여기가 이제 문제라니까요. 왜 여기가 에러냐면 이 앞에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없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널 포인터 익셉션이 생긴 거죠. 여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되는데 이제 나오죠.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스크립트 태그를 메인에다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스크립트를 헤드에다가 써볼게요. 헤드에다 돌리고 하면 이것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에러가 발생하죠. 여기는 왜 에러가 발생했을까요? 여기도 이제 그럼 개발자 도구로 보겠죠.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은 에러가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번엔 작성을 했잖아요. 바디 태그에 div가 있고 또 헤드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에러가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HTML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대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쭉 실행하다가 펑션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펑션을 곧바로 실행해 버렸죠. 그럼 펑션 아직 밑에를 읽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 전에 펑션을 실행한 상태란 말이죠. 그럼 펑션 실행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다 실행하기 전에는 여기가 실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 태그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바디로 작성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작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크립트를 밑에다 쓰는 게 맞는 거죠.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태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태그에다 뭔가 출력을 하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 카운트다운 하는 거 해봤는데 디지털 시계 현재 시간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출력해 보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도 바디에다가 div를 만들고요. set clock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게 현재의 날짜거든요. get full year 하면 현재 4자리 연도, 여기가 플러스 1하면 월이고요. 여긴 날짜고 시간, 분, 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id가 클럭인 태그에다가 그 시간을 집어넣고 set interval, set timeout하고 비슷한데요. set interval도 타이머를 설정하는 함수예요. 그렇게 해서 1초에 한 번씩 계속 호출하는 겁니다. new date하고 괄호가 비어 있으면 현재 날짜 시각, 현재 시각이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get full year 하면 4자리 연도죠. 2018. 자, month인데 9월인데 지금 8로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야 되고요. 날짜, 시간, 분, 초죠.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 이거를 id가 클럭인 태그, 거기에 inner html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inner html이 있고 inner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inner html이 있고 inner 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같은 값이 나와요. 같은 답이 나오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inner html 하면 html 코드를 그대로 해석해서 뿌려주는 거고요. inner 텍스트 하면 html을 무시하고 그냥 내용만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색깔을 좀 주고 싶으면 제가 앞에다가 지금 스팬이라는 태그를 붙였거든요. 스팬 태그. 스팬 태그인데 스타일에서 컬러는 블루예요.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뒤에 이제 스팬 태그를 닫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스팬 태그로 감쌌다는 거죠. 스팬 태그는 줄바꿈 안 하는 태그잖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보면, 예, 어때요? 태그가 해석이 안 되고 그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너 텍스트가 아니라 이너 HTML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태그가 해석이 돼서 브라우저가 태그를 해석해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태그를 해석하느냐 그냥 뿌리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보시면 F12 눌러서 엘리먼츠를 보면요, div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들어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팬 태그를 해석하느냐, 해석 안 하고 그대로 텍스트로 뿌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정리하면 이너 HTML은 HTML 태그를 해석해서 출력하는 것이고, 이너 텍스트는 태그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텍스트로 뿌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너 HTML과 이너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앞 예제에서는 set timeout이라는 함수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set interval 함수입니다. 예, set interval 함수는 사용법이 비슷하죠. 함수 이름 뒤 호출 간격인데, 이거는 반복 호출을 해요. 예, 차이점은 아까 방금 전에 set timeout 있었죠? 이거는요, 한 번밖에 호출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set interval은 한 번만 딱 불렀죠? 한 번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반복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t clock이란 이 지정한 함수가 1000ms마다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막아볼게요. set timeout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이걸 막고. 자, 보시면 date until you year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timeout. 아까 이제 set,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저기서 비교하시죠. 이건 놔두시고 여기서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set interval 써봤잖아요. set interval을 막고 아까처럼 set timeout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딱 한 번 호출되고 그 다음에 멈춰버리죠. 예? 그 여기를 set timeout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set interval로 돌려보세요. set interval은 호출한 다음에 계속 반복 호출이 되는데, set timeout은 한 번밖에 호출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숫자 처리하는 객체인데요. 넘버라는 객체인데요. new number하고 괄호 안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math, 자바에도 math 클래스가 있었죠. 자바스크립트에도 수학 계산 지원하는 math 객체가 있고요. 라운드 하면 반올림, 아까 플로어는 봤었죠. 버림,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그럼 count1이라는 이 객체 값을 검사해서 반올림이니까 뒤에가 0.5보다 작으니까 버리겠죠. 예.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count 여기서 to fixed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반올림이에요. math.round 하면 정수만 리턴을 하지만 to fixed 하면 소수 이하 자리수까지 반올림을 하고요. 차이점은 math.round는 정수만, 그 소수점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이 to fixed는 소수 이하까지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세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숫자를 만들 때 숫자 객체는 내부적으로 넘버라는 객체로 처리가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객체로 감싸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적어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만들면 넘버라는 그 내장 객체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예, 그럼 count1과 count2를 보면은 출력을 시켜볼게요. 타입도 같이 찍어보고요. count1과 값을 찍어보는 거죠. 네, count1 변수와 count2 변수의 자료형과 값을 같이 찍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BR 태그를
붙여볼게요. 예, 첫 번째는 오브젝트라고 나왔죠. 예, 오브젝트. 두 번째는 넘버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형이 틀리긴 한데 어차피 이제 내부적으로는 같이 처리가 됩니다. math.round 하면 math는 수학 계산을 위한 내장 객체고요. 반올림인데요. 이게 정수밖에 처리가 안 돼요. 자바에서는 math.round도 그 반올림으로 해서 소수도 처리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정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나 똑같이 1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소수 이하까지 반올림을 하려면 그때는 이 toFixe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toFixed 뒤에가 이제 자릿수인데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이거 반올림하게 되면 뒤에가 이제 5보다 크니까 1.24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뒤가 5보다 작으니까 1.2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이 다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보면 다르다고 나오고, 또 이렇게 정수로 math.round 하게 되면 이거는 정수 부분밖에 안 나오니까 1이고요. 근데 toFixed를 호출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숫자 객체에서요. 여기도 넘버 객체에서 max value, 또 min value 이런 값이 있는데 숫자 중에서 표현 가능한 최대값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숫자 중에서 표현 가능한 최소값입니다. 그 다음에 number.nan nan이라는 건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30.5px 숫자랑 문자열이 섞여 있으면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parseInt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트링에서 숫자만 뽑아내는 겁니다. 지금 NUM1에서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좀 약간 더 쓰기가 유연한 게요. 이거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px는 버리고 30.5 숫자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parse float 하게 되면 실수 값을 뽑아내는 것이고 parseInt는 정수만 뽑아내는 겁니다. 예, 지금 스트링, 숫자와 스트링이 합쳐진 거죠. 스트링이죠. 이건 스트링이고 이건 숫자입니다. 우선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 또 가장 작은 숫자를 찍어 보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수고요. 이게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1.7 쪽 있는데 곱하기 10의 308승이라는 얘기죠. 이 더하기 308이라는 얘기가 이 지수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의 308승. 그러니까 꽤 숫자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324점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324승이니까 상당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범위가 되는 거고, 자, number.nan 이게 뭐냐면 not a number의 약자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 isNa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괄호 안에 NUM1과 NUM2를 넣어봤어요. 넣었더니 이거는 숫자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숫자가 아니면 true, 숫자이면 false예요. 첫 번째 이건 숫자가 아니죠. 스트링이죠. 여기는 두 번째는 숫자죠. 그래서 첫 번째는 true, 숫자가 아니니까 true, 두 번째는 숫자니까 false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arseInt가 있습니다. parseInt는 뭔가 뽑아내는 거죠. 정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NUM1에서 여기서 정수만 뽑아내니까 소수 버리고 30만 나온 거죠. 30만 나왔고 거기다가 40을 더해서 70이 나온 거고요. parse float 하면 실수가 뽑힙니다. 그래서 30.5가 나오는 거죠. 30.5랑 40이 더해져서 70.5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 관련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서 like 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앞에 여기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여기는 소문자라는 거 다르지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찾을 때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에서 매치해서 이 뒤에 슬래시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챕터에 나와요. 다음 챕터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I 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소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문자, 소문자 무시하고 다 찾겠다. 그럴 때는 I라고 하면 되고 G를 붙이면 전역이라고 해서 모든 스트링을 다 찾아요. 이걸 쓰게 되면은 해당되는 거를 두 개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replace, 이건 자바랑 같습니다. 앞에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게 되는 거고, 또 split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세요. 그럼 단어를 공백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것을 폼을 돌려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자에 관련된 함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에서 문자를 검사할 때요. 검사할 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예, 문자열 점 매치하고 여기에 표현식을 적습니다. 이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요. 정규 표현식은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어떤 규칙들을 적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문자열 내용 자체를 적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숫자만 찾는다든지 또는 문자만 찾는다든지 뭐 대문자, 소문자만 찾는다든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예. 자, like이라는 문자열을 찾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이 뒤에 옵션이 없다면 하나만 계산이 되게 돼요. 이렇게 했다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하나밖에 못 찾죠. 근데 여기랑 이제 대문자, 소문자만 틀리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뒤에 옵션을 붙이는데 I 하게 되면 대소문자를 무시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무시하고 다 찾고요. G 하게 되면 전역 검사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두 개를 찾아냈죠. 일치되는 부분. 그 문자열에서 내가 찾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출력을 시킨 거고요. 자, replace는 앞에 있는 문자열을 찾아서 이렇게 바꿔라. 지금 여기 하나가 있죠. 이를 찾아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split 함수가 있는데요. split은 여기 이제 구분자가 들어가요. 지금은 스페이스 한 칸, 공백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문자열이 하나죠. 하나인데 얘를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좌변에 있는 값이 얘가 배열이 되는 거죠. 한번 자료용을 찍어보시면 좋아요. 타입 오브에서 출력을 시켜보면 자료용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오브젝트, 배열인데 이제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열의 크기는 배열 참조 변수점 length 하면 지금 공백을 기준으로 쪼갰더니 5개가 나왔죠. 그리고 어레이를 바로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5개의 값을 가진 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폼을 돌려서 하나씩 찍을 때는 어레이에서 첫 번째 값 인덱스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S. 자, 이게 인덱스가 좀 궁금하시면 인덱스도 찍어보면 좋죠. 이렇게 해서 찍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이제 인덱스도 출력하고 뒤에 값도 출력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숫자 인덱스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배열을 인덱스를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학 연산 관련 매스 클래스, 매스 객체를 보겠는데요. 자바랑 비슷하죠? 자, 매스점 사인 함수, 매스점 로그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매스점 sqrt 하면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0이 들어가면 100의 제곱근은 10이죠.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매스점 abs 하면 절대값. 이 괄호 안에 값이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양수가 리턴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 뒤에다가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타입이 들어올 텐데, 이제 타입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수행할 건지가 나오게 되고요. 네, 넘버 원점 밸류, 그러니까 id가 넘버 원인 값 밑에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죠. get element by id 했으면 여기 네임 붙이면 못 찾아요. id로 바꿔야 됩니다. id로 바꿔서 값을 꺼내 가지고 이런 처음에 우리가 사인 함수 이 버튼 누르게 되면 값이 1이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로 스위치문에 의해서 사인 함수가 계산이 돼서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식입니다. 예, 지금 바디 태그에 보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 태그가 있고요. 결과를 출력하는 태그고요.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산 함수가 호출되는데 괄호 안에 숫자 1, 2, 3, 4가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넘어온 값이 타입에 찍히게 되고 스위치문에서 그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공식을 따로 적용해서 마지막에 출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id가 넘버원인 태그, 여기죠? 여기에 입력된 값. 예, 여기에 입력된 값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굳이 지금은 파스 플롯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x라는 변수에 물론 이제 스트링이지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th.sin 함수, 자, sin 함수에다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고 로그 함수 적용하고 제곱근이죠. 또 절대값이죠. 예, 가져온 다음에 id가 토탈인 태그에다가 결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 100입니다. 100이면 sin 함수 적용했던 거고 로그 함수 제곱근 절대값은 부호를 앞에 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해도 예, 절대값 잘 들어가고 있죠? 예, 부등호에 관계없이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형인 경우에도 잘 나오는지 잠깐 볼까요? 자, 11대가 이건데 10.1이면 지금 실수값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굳이 파스하지 않더라도 덧셈이 아니면 됩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를 앞에를 이제 넘버 이렇게 해서 숫자로 명시적으로 바꾸는 게 더 안전하긴 하겠죠. 네, 앞에 이제 넘버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뭐 지금 여기로 넘버로 하나 안 하나 같거든요. 예, 같은데 만약에 덧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자, 이번에도 이제 수학 관련 연산을 함수를 좀 보겠는데요. 이 ma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max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제일 큰 값을 리턴하는 것이고요. min 함수는 제일 작은 값,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플로어는 버림이고요. 실은 올림입니다. 0.1만 돼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예, 랜덤 하게 되면 0.0에서 1.0 사이에 랜덤 값이 나오게 되고요. math.py 하면 원주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 다양한 수학 연산 관련 함수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math.max 하게 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인 30을 지금 리턴하고 있고요. min 함수는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리턴이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인데요.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값이 2.1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이하는 버리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2.5로 해보겠습니다. 2.5로 값을 좀 바꿨고요. 바꿨더니 3으로 값이 올라갔죠. 대신에 이제 정수 부분만 되고 아까처럼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하고 싶으면 toFixed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했고 플로어는 버림입니다. 지금 2.5가 됐지만 무조건 버려서 2가 됐고요. seal 함수는 올림이에요. 값에 지금 올림이 돼가지고 3이 됐고
자, 숫자를 좀 낮춰서 2.1로 하더라도 3이 되는 겁니다. 3으로 처리됐고요. 자, 랜덤, 매스점 랜덤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값이 계속 바뀌는데요. 세로 고침 F5를 누르고 있어요. F5 누를 때마다 이 값이 바뀌는데 0에서 1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0.0에서 1.0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랜덤으로 나오고 있죠. 매스점 파이라는 건 원주율인데 고정된 값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위바위보 맞추기 간단한 코드인데요. 1부터 3까지의 정수 난수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래서 매스점 랜덤 하게 되면 이게 0.0에서 1.0 사이입니다. 곱하기 3이니까 0에서 3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0.0에서 3.0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3은 안 나옵니다. 그거를 올림으로 하게 되면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 2, 3 중에 하나의 값과 이제 비교를 해서 자, 이건데요. 프롬프트로 해서 가위바위보를 텍스트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위면 1, 바위면 2, 보면 3 이렇게 해서 작성할 거고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미지 3장이 필요해요. 이 점점 이미지스라고 있잖아요. 점점 이미지스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우리가 ch0이죠. 0이니까 하나 올라가요. 웹 컨텐트에 갔다가 그 밑에 있는 이미지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디렉토리 만들어 놔야 돼요. 폴더 이미지스 디렉토리 만들고 지난번에 만들었군요. 거기다가 이미지 3장을 붙여야 됩니다. 매스 img 1, 2, 3 가위바위보에 해당하는 이미지거든요. 이거예요. 가위바위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미리 이미지스 디렉토리에다 복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맞추기입니다. 가위바위보 중에 한 가지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산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인데요. 처음에 가위바위보 좀 선택하세요. 지금 가위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1, 2, 3 중에 하나를 미리 골라놨다가 지금 틀렸다는 얘기죠. 하다 보면 이제 맞을 때가 있습니다. 랜덤이니까요. 맞았네요. 자, 코드를 보시면 자, 이게 메시지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럼 가위바위보 중에서 입력을 하면 입력한 게 여기로 들어가서 케이스에 맞게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좀 값을 가위바위보 말고 다른 값을 집어넣게 되면 디폴트로 떨어져서 경고창을 띄워주고 location.reload라는 명령어가 현재 페이지를 새로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인데 뭐 3 이건 케이스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새로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매스점 랜덤 하게 되면 이게 0.0에서 1.0 사이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3을 곱하면 이게 0에서 2점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매스점 랜덤이 1.0은 안 나와요. 곱하기 3이니까 0에서 3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 값이. 근데 실이니까 올림이니까 1부터 3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우리가 mass img 1.jpg, 2.jpg, 3.jpg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뒤에가 이제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컴퓨터가 만든 값이 맞으면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습니다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처음에 바위를 넣어볼게요. 틀렸답니다. 볼을 넣어볼게요. 틀렸네요. 바위. 이제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펑션은
어떤 괄호 안에 이제 배열 참조 변수를 전달을 하면은 그 배열의 사이즈만큼 배열의 각각 요소를 출력을 할 거고요. 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이제 다차원 배열이죠. 1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배열이 2차원, 3차원 되는 경우 3차원 이상 거의 쓸 일이 없죠. 1차원 아니면 2차원 배열인데요. 1차원 배열은 이게 0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를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게 1차원 배열이거든요.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갖는 하나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모이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첨자를 두 개 붙이지 않고요. 여기는 그냥 new array 하면 되고, 값을 원소에다가 첫 번째 방에다가 1차원 배열을 담고 두 번째 방에다가 1차원 배열을 담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선언할 때는 이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2차원일 때는 이렇게 포문을 두 번 돌려서 이중 포문 돌려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new array하고 빈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첫 번째 0번에다 사과, 1번에 바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요소가 많아지면 또 계속 라인이 늘어나니까요. 이 대괄호 안에다가 값들을 쭉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new array하고 이 괄호 안에다가 값을 쭉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하고 세 번째 방법은 비슷한 거죠, 사용법이.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각각의 값들을 꺼낼 때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꺼낼 때는 인덱스 써야겠죠. 뒤에 이제 0번, 1번, 2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값을 할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값을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배열 변수 뒤에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꺼낼 때는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열을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체 값이지 각각의 값을 꺼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배열의 원소가 만약에 100개가 되면 100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시고요. 여기다 함수를 추가할게요.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괄호 안에 입력되는 a 변수는 배열 참조 변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호출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배열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print array하고 이 배열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myArray 0번이 이 데이터를 가리키잖아요. 이 배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 a라는 배열은 뭘 가리키냐면 결국 이거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와서 그 배열의 사이즈만큼 각각의 값들을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은 밑에서 세 줄을 더 출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yArray 0부터 2까지 배열 참조 변수를
보내주게 되면 주소값이 카피가 돼가지고 배열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막을게요. 네, 여긴 추적 처리하고요. 네,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프린트 어레이 함수 만들어서 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배열 참조 변수,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 참조 변수 이름을 던졌더니 이게 여기로 복사가 돼가지고 이 A라는 참조 변수가 결국은 이 호출한 곳에 이 배열을 가리키는 거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근데 2차원 배열을 쓰고 싶을 때, 예, 여기 보시다시피 2차원 배열은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쉬워요. 그 양쪽에 이제 대괄호가 배열이잖아요. 그 안에, 예, 이게 이제 1차원 배열이 또 들어가는 거죠. 배열 안에 또 배열이 들어간 게 2차원 배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0번에다가 1차원 배열을 집어넣고 또 1번에다가 1차원 배열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 예, 여기 자, 이 부분을요 주석 처리하세요. 예, 그래서 배열에 0번 첫 번째 요소에다가 배열 안에다 배열을 집어넣은 거죠. 예, 2차원 배열입니다. 1번에도 또 역시 배열이 들어갔고 또 배열이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려보면은, 예, 여기가 지금 배열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요소, 또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공백이 찍혀 있었잖아요. 공백이 찍혀 있고, 예, 줄바꿈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2차원 배열이라서요. 지금 A의 0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의 0번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나온 다음에 공백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소가 들어가는 자리에 배열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예,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바깥쪽에 대괄호가 있고 안쪽에 첫 번째 자리에 대괄호가 들어가서 배열이 들어갔고, 또 두 번째 요소에도 배열이 들어가고 세 번째 요소에도 배열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괄호가 크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문을 두 개 돌려가지고 출력을 시키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날짜 객체하고 이 배열을 사용해 가지고요, 요일을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보겠는데요. 자, 데이트 객체에서 get day 하게 되면 이게 요일 코드가 나와요. 요일 코드는 0부터 6이 나오는데 일요일이 0번이고요. 토요일이 6번이에요. 그럼 오늘 월요일이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일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자, 배열을 만들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미지부터 토요일에 해당하는 이미지까지 만들고, 예, 미리 준비된 이미지를 이미지스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다가, 예, 그 이미지는 수업 자료실에 실습용 이미지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압축 풀면은, 예, 예를 들면 sun.gif 이게 이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요일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7장이 있으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요일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코드를 보시죠. 뉴 데이트 하면은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날짜가 만들어지고요. get day 하면 요일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요일 코드가 0부터 6까지가 나와요. 0번이 일요일이고 6번이 토요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은 요일 코드가 1로 나오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1로 나왔습니다. 요일,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날짜 및 시간 설정 변경해서 날짜를 제가 수요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0, 1, 2, 3, 3이 나오겠죠? 수요일로 바꿔서 새로 고침해보니까, 자, 새로 고침이 좀 늦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웹 브라우저에서 캐시를 사용해요. 캐시가 임시 메모리죠. 캐시를 삭제하고 리프레시 시키는 게 F5인데 F5 눌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컨트롤 F5로 누르면 새로 고침이 잘 돼요. 캐시를 지우고 새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바꿨죠. 수율로 잘 나오고 있어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월요일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지금도 F5 누르는데 안 되거든요. 컨트롤 F5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요.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재실행을 했더니 나오네요. 네, 1위고 월요일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요일에 대한 숫자로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요일이다 찍어주려면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열을 만들고요. 자, 지금 요일 배열에서 1번이었으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나왔고, 또 배열을 또 만드는데 두 번째가 이 mon.gif죠. 그럼 여기에 이제 img src 따옴표를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가 바깥쪽이 큰 따옴표니까요. 작은 따옴표를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 닫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일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0부터 배열의 사이즈만큼, 네, 지금 무슨 요일이다 찍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찍히게 되는데, 오타가 제일 많은,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따옴표를 빠뜨린다든지 또는 바꿔서 쓴다든지 또는 뭐 이런 데다 쓴다든지, 그러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따옴표를 빠뜨렸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닫아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그러면 좀 봐줘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F12 누르고 소스 엘리먼트 누르게 되면, 네, 지금 여기 보면 큰 따옴표 있고 잘 나왔네요. 지금은 여기가 따옴표가 있고 따옴표가 안 닫혔는데, 따옴표를 저 뒤로 한번 해볼게요. 갱신이 좀 늦어요. 그래서 껐다가 킬게요. 껐다가 얘를 실행할게요. 지금은 잘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이제 빠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조금 약간 틀려도 또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심각한 에러 같은 경우는 이게 에러가 나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더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안 한다든지. 여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더하기 빠뜨렸습니다. 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에러가 잘 안 나서 제가 여기를 뒤에 이런 거 빠뜨리는 건 에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지금 더하기도 빠지고 많이 그랬는데 여기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빠뜨렸어요. 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면서 하얗게 나오는데 콘솔에 가서 찾아야 돼요. 뭔가 좀 문법이 틀렸다는 거죠. 클릭해보면 틀린 라인을 찍어줘요. 14번 라인 틀렸다죠. 14번 라인에 가보니까 여기가 안 닫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17번이 틀렸대요. 이제 아까 통과됐던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번 라인에 여기 제가 이제 더하기를 빠뜨렸거든요. 빠뜨리고 다시 새로 고침. 또 그러네요. 이 뒤에가 또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캐시가 남아가지고 여기도 더하기 빠뜨렸어요. 작은 따옴표가 이쪽에 지켜야 되고요. 네,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게 여기도 작은 따옴표가 빠졌거든요. 작은 따옴표 붙이고,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닫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기존에 출력된 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잘 나왔던 거고요. 이게 바뀔 때는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톰캣 프로그램이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코드가 바뀌어도 반영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배열의 정렬에 대해서 볼게요. 자, 배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일일이 값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포문을 돌려가지고요. 포문 2개 돌려가지고 그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짜도 좋겠고요. 근데 기존에 제공되는 이 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배열 참조 변수점 sort 하게 되면 정렬이 되는데 기준이 문자열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첫 번째 오는 문자열 순으로 정렬이 돼서 좀 숫자 순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 형식으로 정렬을 하려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배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함수도 있고요. 또 배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반대로 문자열 하나를 쪼개가지고 배열로 만드는 방법 살펴볼게요. 예,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자, 배열의 숫자죠. 숫자인데 배열에 sort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정렬을 시키는데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10이 나오고 두 번째로 77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렬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기준이 아니라 문자열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10 다음에 100. 이게 문자열이면 이게 맞죠. 이게 스트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트가 되는 게 맞지만 숫자로 소트를 하고 싶으면 10 다음에 77이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 소트 함수를 조금 우리가 바꿔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하려면 펑션에 소트 함수하고 괄호 안에 이 코드를 추가할 텐데요. 펑션에서 a하고 b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a-b 그럼 a-b가 음수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같으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좀 수정을 하고 해보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 A하고 B를 반대로 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이 부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기준 정렬되는 것을 이제 바꿔가지고요. 이게 기본값이고요. sort 함수 안에 괄호 안에 이 부분을 작성했죠. 자, 펑션인데 펑션에 이름이 없죠. 이렇게 이름 없는 함수를 무명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의 값이 들어가면 그거를 앞에 거에서 뒤에 값을 뺀 것을 리턴을 합니다. 그럼 이 sort 함수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하고 100이 들어갔잖아요. 10하고 100이 들어가면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100이 들어가요. 그럼 A-B 하면 이게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그럼 음수가 되면 그대로 가요. 두 번째, 또 10하고 88. 자, 10하고 88을 보면은, 그러니까 10하고 88을 봤을 때 역시 음수니까 그대로 가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값을 다 비교한 다음에, 자, 여기를 보는 거죠. 100하고 88이 이제 붙습니다. 그럼 100하고 88이면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면 두 개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88이 되고, 두 번째가 88, 세 번째가 1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을 하다 보면 작은 값이 앞으로 가고 큰 값이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음수가 되면 그대로, 양수가 되면 자리를 바꾸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그대로 자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름차순 된 거죠. 숫자로. 근데 B하고 A를 바꿔요. 그러면 또 역시 반대로 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 sort 함수의 내부 코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블랙박스라고 해서 막혀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코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킨 거고요. 지금 1부터 10까지 숫자 배열이 있고요. 슬라이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슬라이스는
잘라내기 함수입니다. 예, 5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 5번부터 끝까지니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부터 끝까지가 나왔죠. 근데 5하고 8 두 개가 들어가면 지금 8번 앞에서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5번, 6번, 7번 세 개만 뽑아낸 거고요.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조인은 합치는 겁니다.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하나의 문자로 합치는데 배열의 각 요소들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합치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는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문자열로 합친 거거든요. 여기 구분자는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쉼표로 해보겠습니다. 쉼표로 하면 여기가 이제 쉼표로 표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스플릿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스플릿은 그 문자열 한 개짜리를 쪼개가지고 배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겁니다. 또 통일을 하면 되겠죠. 하이픈으로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합치는 거고 여러 개짜리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이거는 하나짜리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거죠. 자료형이 잘 안 보이시면 타입오브로 자료형 찍어보세요. 타입오브에서 변수 자료형을 찍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찍어보면 자 여기는 배열을 합쳐가지고 스트링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링으로 나와요. 하나의 스트링. 여기는 하나의 스트링을 쪼개가지고 배열로 만든 거예요. 배열은 오브젝트로 지키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도 트라이 캐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짜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이 예외 처리 기능을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아마 쓸 일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트라이 캐치, 트라이절 안에서 뭔가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절에서 예외를 잡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이 없잖아요. 자료형이 없으니까 뭐 자바 같으면 여기다가 뭐 exception 한 칸 띄고 이렇게 적겠지만 자료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예외 처리 변수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점 메시지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리절은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할 때도 실행이 되고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이 되는 코드거든요. 트라이절은 이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을 중단시키고 캐치절로 넘어가겠죠.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절로 넘어가는데 예외가 발생하면 자바 같으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exception 이렇게 하겠지만 자료형이 없잖아요. 자료형이 없으니까 일단 변수명만 적어지고요. 여기 이 변수에 그 에러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러점 메시지 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가 메시지를 찍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경고창에 찍어 보고요. 파이널리는 정리하는 코드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항상 실행되는 코드죠. 지금은 에러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처음에 트라이절의 명령어가 나오고요. 또 캐치절에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니까요. 파이널리절을 거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에러를 한번 내보죠. 예를 들면 철자 이게 틀렸어요. 얼럿 철자가 L이 하나 더 들어갔죠. 틀렸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인터프리터니까 탁 멈춰버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캐치절에서 실행이 되고 파이널리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는 처음 보는 키워드인데요? 하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널리절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돌리다가 아무리 봐도 에러를 모르겠다.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할 때는 F12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항상 거기 보셔야죠. 개발자 도구를 띄우신 다음에 F12 콘솔에 어떤 그 메시지가 찍히는지를 잘 보셔야죠. 근데 지금처럼 이게 트라이 캐치로 해서 계속 안 걸리는 에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트라이절에다 집어넣고 한번 테스트해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스크린 객체라는 내장 객체를 볼 텐데요. 화면의 사이즈, 해상도 같은 거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스크린.width, 스크린.height 하게 되면 해상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의 avail width하고 avail height는 또 그 중에서도 웹브라우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공간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예, 지금 해보시면은 이 스크린이라는 이 내장 객체가 해상도, 화면의 해상도를, 모니터 해상도를 가리키는 변수 내장 객체입니다. width 하니까 가로, 해상도의 가로 사이즈, 또 height 하면 세로 사이즈. 근데 avail width랑 avail height는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지금 저는 이제 1024, 768로 맞춰놨는데요. 1024 여기는 738로 좀 작죠. 여기 밑에 보면 작업 표시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상도를 제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해상도를 최대 큰 걸로 해보겠습니다. 해상도를 크게 하고 다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보니까 변경된 해상도가 처리가 되죠. 해상도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줄일게요. 네, 해상도를 다시 줄인 다음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상도를 검사를 해서 그 모니터 해상도가 좀 큰 경우는 다른 어떤 A라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또는 해상도가 작은 화면 디바이스에서는 또 좀 작은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내장 객체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료형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작업할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객체 변수명이 들어가고요. 이 우변에 중괄호를 친 다음에 변수명 콜론 값, 변수명 콜론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 들어가고 콜론 다음에 펑션 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에 이제 이름이 없는 무명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함수 이름이 되는 거죠. 스피드 다운, 스피드 업이라는 게 함수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의 this라는 건 이 괄호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mycar.speedup 이렇게 하게 되면 speedup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이 증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 대괄호를 치고 안에 이제 따옴표를 치는 방법도 있어요. mycar 점조 변수에서 그 안에 있는 speed라는 변수, 그러면 이 값이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찍어낼 때는 포문에 in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전체 집합이 되고, 그 in 왼쪽에가 인덱스 값들이 들어가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 때 변수명이죠. 그리고 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를 치고 변수명 콜론 값 쉼표하고요. 변수명 콜론 값 이런 식으로 가고,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이 콜론 앞에 들어가고요. 콜론 뒤에 펑션 괄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함수 선언 방법이 있는데요. 펑션하고 함수 이름을 직접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 이름을 계속 호출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또는
이렇게 무명함수, 이게 무명함수거든요. 무명함수로 만들고 좌변에다가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펑션을 만들었고, 이 펑션을 가리키는 함수, 이 함수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말도 써요. 함수의 시작 번지 값을 가리키는 변수. 그래서 테스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이 펑션이 호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펑션 만들어서 이 펑션을 가리키는 변수가 스피드 다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호출할 때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앞에 객체 참수 변수를 적고요. 점 뒤에 함수 또는 변수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변수인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치고 변수명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카가 가리키는 스피드업 함수로 호출하세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this는 이 괄호 안에 객체 안에 있는 스피드 변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가 60에서 70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런 다음에 스피드를 찍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70이 잘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스피드가 올라간 다음에 그 값이 찍힌 거거든요. 또 메이커, 모델 쭉 찍히고 있고, 이어 찍히고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점하고 변수명을 바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출력을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포문에서 포하고 이게 여기는 이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변수가 들어가고 뒤에가 이제 배열이 들어가죠. 이 배열이나 객체가 되는 거죠. 배열 또는 객체가 되겠어요. 그럼 마이카 안에는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4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 메이커, 그 다음에 모델, 이어, 스피드, 얘네들이 X에 들어가서 마이카 대괄호 안에 처음에 메이커가 들어가서 시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들어가서 시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방금 여기가 이 부분이 잘 안 나왔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포문 안에 txt가 선언되어 있었죠. 포문 바깥에 이걸 호출하게 되면 변수를 모르죠. 그럼 에러가 났잖아요. txt라는 변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답니다. 여기가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위에다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빈 값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출력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변수뿐 아니라 함수까지도 같이 코드가 다 실행이 돼 버렸어요. 함수까지 다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카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나오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변수만 나온 게 아니고 스피드 다운하고 스피드 업까지 해서 코드까지 다 출력이 돼 버렸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input 타입은 date, 그 태그를 이용하면 날짜 입력을 손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그게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태그를 쓰기가 좀 약간 표준이 아니거든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되면은 하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달력 같은 거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력 만들기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날짜 객체, 오늘 날짜겠죠. 풀이어는 4자리 연도, 월이고 날짜입니다. 그리고 연, 월, 1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2018년 9월 1일 이 날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달력이 보시면 이게 1일이 보면 왔다 갔다 하죠.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전달이 끝나는 거 다음 날에 가기 때문에 이게 1일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요일입니다. 자, 몇 번째 요일에 1일이 시작하느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일 코드가 일요일이 0번, 토요일이 6번이죠. 6번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10월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월마다 날짜 수가 또 있죠. 정해져 있죠. 1월부터 31일까지 날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윤년이 되면 또 29일로 하루가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이지만 2월 달일 때는 윤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29일로 설정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쭉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몇 주짜리냐, 뭐 몇 주, 만약에 뭐 31일인지 뭐 28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가 또 틀려져요. 4주인 달이 있고 5주인 달이 있고요. 틀려집니다. 그리고 다 계산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헤드를 출력하고 포문을 2개 돌려가지고 달력을 출력하는 겁니다. 제가 날짜를 10월달로 맞춰놨거든요. 날짜를 10월달로 맞춰놨고 9월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달력이 사실은 날짜, 그 9월달이 며칠까지 있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건 뭐 몇 월달에 며칠까지 있는 건 아는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그럼 날짜를 입력하면은 요일 코드가 나와요. 요일 코드에 맞게 여기가 6이니까는 앞에 이제 6칸을 띄워주는 동작, 이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되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 다음 줄로 줄바꿈을 해주는 거, 이 2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이게 현재 날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full year는 4자리 연도, month는 현재 월이고, 근데 월은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이건 날짜고요. 연, 월, 일. 그럼 지금 2018년 9월인데 이제 마이너스 1 돼서 8이 되고 9월 1일이 되겠죠. 이게 9월 1일 오늘 날짜. 그럼 이게 이제 요일 코드예요. 자, 이 요일 코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0번, 일요일이 0번이거든요. 0번, 1번, 2번이 나오는 거죠. 요일 코드가 2번이 나오고요. 자, 값을 확인할 때는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얼럿에다가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얼럿에다 띄우면, 자, 실행하면 뜨죠. 6번. 이 날짜는 지금 오늘 날짜가 아니라 9월 1일 날짜입니다. 9월 1일에 요일 코드니까 토요일이니까 6이 맞죠. 이렇게 얼럿을 띄우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럿으로 해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콘솔에 찍는 거예요. 콘솔의 로고에다가 이게 찍는 거죠. 그러면 값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제대로 넘어오는지. 이렇게 이제 콘솔 좀 로고하게 되면 F12 개발자 로고 띄우고 콘솔에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요일 코드가 찍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콘솔에다가 자주 찍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1월부터 12월까지 며칠까지 있는지 날짜를 적는 거죠. 근데 문제는 2월이 문제예요. 2월달은 윤년인 경우에는 29일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윤년을 계산하는 로직입니다. 윤년은 4의 배수이면 일단 대상이 되고, 근데 4의 배수인데 100의 배수는 안 돼요. 근데 400의 배수는 되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조합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29일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last one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 last date도 29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요일 코드였습니다. 요일 코드랑 마지막 날짜죠. 자, 요일 코드가 아까 6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만큼이 앞에가 이제 비워져야 돼요. 6칸을 비워줘야 돼요. 자, 지금 이 9월달이 30일입니다. 30일까지면 30 더하기 빈자리 6을 해줘야 총 전체 칸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빈자리하고 총 날짜 수하고 7로 나눠지면 몇 행이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즉 몇 주짜리인지 몇 주짜리 달인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9월 같은 경우는 6주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1일 이것도 일주일이니까, 마지막에 30날도 일주일이니까요. 6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7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반을 올림을 해준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올림. 왜냐면 하루가 나와도 일주일로 쳐야 되니까, 그죠? 올림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월, 연도는 그렇고 월은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월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헤더를 쭉 찍어주고요. TR을 행을 찍어주는데 아까 이제 로우는 몇 주차까지 나가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TR 태그 만들어주고 1부터 7까지 이게 이제 요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해주고 자 1일이고 또 요일 코드랑 같거나 또는 그 날짜가 라스트 데이트보다 크면은 이제 공백을 해라. 자 여기가 이제 앞에 공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이 뒤에 끝나는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날짜들을 쭉 채우고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TR로 닫아주고 테이블 닫아주고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